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그동안 가장 더운 곳으로 불리던 데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데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한 건데요.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게 되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대 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하위 25%에 해당하거나 코스닥 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 때 주식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직접 지원으로 바꿉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으로 바꿉니다.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의 연소득 요건을 단독 가구 2,600만 원으로 400만 원 높이고 홀벌이 가구는 3,700만 원으로 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80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의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엔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8% 급등해 6,6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어제는 5% 급락해 6,200선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대화하고 있다며 이번이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취소했다며 이번 협상은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의 공격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이어 활공폭탄 공격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드론 공세를 이어가면서 러시아 남부 휴양지에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가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90분간 활공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는 최근 들어 더 자주 활공폭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люди звідси виїжджали, створюють ці умови для того, щоб тут було неможливо знаходитись. 지난달 14일에는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임시 주둔지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알려진 활공폭탄 FAB-3000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돼 장거리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활공폭탄은 기존 방공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러시아가 방공망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곳곳을 타격하면서 밤사이 드론 130여 대가 격추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가 이틀 연속 비격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흑해 휴양지 겔렌지크에도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 상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추가 파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가 징병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입대한 징집병 1,600명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의무 복무를 시작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도 새롭게 징병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19살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훨씬 좋아진 법이다, 최악의 악법이다,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뒀는데 야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핑퐁으로 기간만 늘어질 것이고 장윤기 사건 같은 조직적 은폐는 막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법률권은 보완 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게 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남기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고 사건 기록 열람을 보장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가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만들어 도리어 부담만 지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한 부분이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은 결국 오는 10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했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개정을 만들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는 저주 섞인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거센 공방은 물론이고 선거 구도에서 주도권을 주려는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캠페인 문구를 지역 현수막에 내건 걸 문제 삼아 당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민심과 의원 민심을 구분해 우위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 강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은 의심 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김민석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만금 9조 원 투자 등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낸 장본인이 본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란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한 건데 중간중간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보다 선명한 공세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목,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등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인을 찍어도 사표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적극적인 당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2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폐지입니다.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과 함께 당권자들의 메시지 방향과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 속 우위를 점하려는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선거가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양강구도로 굳혀져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역시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에서도 계파 사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처음 맞붙은 토론회. 저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와 당정 엇박자 논란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맞서며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이 못했던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를 해냈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합했는가? 지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그러고 연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4개 지방자치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권역별 순회경선 누적 득표 1위인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당내 일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바로 친명계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 세력,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에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베문화 아닙니까? 계파 간 충돌 속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험지와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출직으로 경북의 험지를 뚫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남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서 지도부에서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전만 부각됐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소 2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4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방부가 빈총 경계 논란에 미 무인기 5인 소동까지 터진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무인기 소동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 실무자의 소통상 오류가 촉발한 사태라는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한기성 중장, 현 육군 제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1군단 관련 사안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 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라는 합참의 경계 작전 지침에 반하는 짓이라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실무자는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낸 비행 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군도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연락해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강 회의 논란을 자초한 1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B64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을 맡았던 한기성 중장이 약 8개월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된 배경입니다. 국방부는 당분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달리던 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더위 속에 상점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고 떨어져 나간 변압기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쿵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 돌리는 순간 그냥 차가 날아왔으니까요. 이 사고로 주변 상가와 아파트 등 일대 3,600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사거리의 신호등도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아파트의 전기 공급은 3분 만에 재개됐는데 일대 상가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이 상인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폭염 속에 냉장고가 멈추면서 음식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제과점에서는 케이크 제일 문제니까 조금 보시면 생크림이 다 무너져서 지금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발효가 오버될까 봐.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중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과 버스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팀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장 씨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한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세종지역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강동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정보원과 수사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들고 내한한 놀란 감독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할리우드 톱스타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이 취재진 앞에 포즈를 취합니다. 특히 인터스텔라와 오펜하이머 등으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놀란 감독의 첫 한국 방문이라 취재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We actually did get a little bit of time off, so I was able to walk around the city along the river, which was very beautiful. It's very hot here. The pleasure of trying the salt bread, which is extraordinary and absolutely wonderful.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대장정을 그린 오디세이.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편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관객이 오디세우스의 대장정을 극장에서 온전히 체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with a story like the Odyssey,
we're really trying in the way we've made the film to bring the audience on Odysseus' journey. So we want the audience to feel that they're on the deck of the ship with him. A theatrical experience where you're sharing that with other people and you're seeing it on a larger-than-life screen.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연기한 맷 데이먼은 놀란 감독과라면 12편을 동시에 찍는 것처럼 힘들어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굳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This was like shooting 7 movies in the sense that each location was incredibly challenging and yeah, as many as he's got. I'm ready.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여신 칼립소 역의 샤를리스 테론은 관객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interesting as we've been traveling to hear people have their own opinion about who they think Calypso is. And to some, she's more villainous, and to some, she's more of a tragic hero. 오디세이는 오는 5일 개봉해 지난주 개봉 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스파이더맨 4와 여름 극장과 왕좌 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언론개혁 1편 단심 기호 1번 최민희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개혁당 대표 정청래와 기호 5번 한민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선거를 왜 자꾸 진 선거라고 말합니까? 외신도 이겼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최고위원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이겼다고 우기면 이긴 것입니까? 이대로는 민주당 안 됩니다. 민주당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의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분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비상입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8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 강릉 26.3도, 제주 2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8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광주 38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